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 이슈. 오늘은 약세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를 심층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에서 정말 약세장을 이어가는 가운데서 가장 견조한 섹터를 꼽아라 라면, 단연코 제약 바이오입니다. 경기 방어주로 부각되는 가운데 또 코로나 재확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지만 지수 대비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적까지 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더욱더 좀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CMO와 바이오시밀러, 제약까지 2분기 실적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 CMO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CMO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내 대표적인 CMO, 이제 CDMO 기업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2분기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이 전체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2분기는 이제 가동률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에피스 지분 인식으로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소폭 상회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성공하면서 아무래도 백신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1분기 대부분 전문의약품 매출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의원을 많이 가지 않으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병의원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제약사들의 전부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분기에 약간 슬로우했지만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3분기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혹시 어떤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내년에 휴미라의 미국 특허 만료가 있습니다. 휴미라가 아무래도 20조에서 22조까지 매출을 냈던 약이기 때문에 휴미라의 특허 만료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MSCI 70% 정도였거든요. 전체 매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특허 만료가 결국에는 셀트리온의 휴미라 출시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출시가 앞서 이제 내년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좀 부침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이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성장세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에피스에 또 실적과 환율 효과가 있는 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으로 인해서 요즘에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또 제약은 이제 대면으로 진료를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또 주가에 반영이 될 예정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글로벌 매출에 대해서 조금 더 가시화가 빠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저희가 좀 대담을 한번 나눠볼 텐데 특히 요즘에 굉장히 좀 좋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면서 아쉬운 소식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 승인을 받은 코로나 백신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오미크론까지 커버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백신 개발이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소요가 오래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새로운 백신 개발에 적절한 좀 그 타이밍이 우리가 지금 좀 들어가도 될지 향후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코로나 백신만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제 접종을 마쳤고 좀 글로벌리 좀 선진국들은 대부분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업사이드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추가적인 접종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지금은 보여지고 있고 그보다도 이제 1조 5천억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와 세피와 계약을 한 트랙 레코드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차후 백신 개발에 있어서 그들에게 후보 물질을 받는다든지 차후 백신 개발을 하는데 좀 추가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받는다든지 좀 큰 이득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도 많고 이제 연구 개발 능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이제 백신 플랫폼 GBP라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 유효성을 처음으로 입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백신 개발에 있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빠질 건 다 빠졌고 이제 차후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성장성을 보셔야 되지 않나.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백신 테마로는 좀 오를 만큼 오른 것으로 좀 느껴지네요. 네, 특히 뭐 노바백스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우위성이 확실히 좀 증명이 되면은 좀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부침이 클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 부분이 입증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노바백스가 사실상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접종을 하면서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사이언스를 접종하신 분들 그리고 뭐 국내외 접종하신 분들의 이제 부작용 사례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노바백스 수주도 추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영향력을 인정을 받아야지 멀티플 확장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야별로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CMO, 이 바이오 약품 시장이 바이오시밀러의 성장과 함께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국내 업체들 경쟁력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실상 요즘 CMO, CDMO라 하면은 바이오약품이 독보적이잖아요. 바이오약품 시장이 20년도에 이제 2,820억 달러 정도에서 26년 5,500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약품 전체 제조 시장 대비 CMO 생산 쪽이 이제 20년 18%에서 25년 25% 정도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CMO랑 CDMO 시장이 매년 커지고는 있는데 좀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내 대표 CMO, CDMO 기업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공장을 다 짓기도 전부터 이제 선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공장을 짓기 전부터 수주를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아무래도 지금 몇십 년간 쌓아놓은 트랙 레코드와 레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좀 빠른 수주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RNA 쪽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 쪽 그리고 세포 치료제 쪽 이런 좀 신규 모달리티에 대한 CDMO 확장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티모달 방식으로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하던 항체 치료제, 항체 의약품 쪽도 당연히 잘 할 거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신규 모달리티들에 대한 CDMO, CMO 쪽도 이미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돋보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을 받던 CMO에서 이제는 기술까지 개발하는 CDMO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수주가 지금 선수주 물량이 굉장히 좀 대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생산 아웃소싱 수요도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오약품 시장이 커지고 있고 개발이랑 생산을 전문 기업에 맡기는 이제 아웃소싱 같은 게 당연히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CDMO 시장에 있어서도 뭐 13조에서 이제 26년에는 그래도 26조 정도까지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10%대인 건데요. 아무래도 아웃소싱을 해야 성공률도 좀 더 높고 이게 뭐 자잘한 문제들이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국내 기업들도 그에 더불어서 좀 성장을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원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만료가 되면 새롭게 복제약이 좀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내년 이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휴미라가 지금 이제 좀 있고 또 스텔라라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 개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시장의 규모 어느 정도나 확대가 될까요? 일단 2018년도에 유럽에서 휴미라가 특허 만료된 후에 이제 현재까지 약 5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있는데요. 이제 셀트리온이 내년에 허가를 받게 되면 6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휴미라가 미국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일단 지금 휴미라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셀트리온이나 지금 이미 팔고 있는 삼성바이오한테 큰 부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휴미라가 20조에서 22조까지 팔았던
약이기 때문에 그런 큰 시장에서 이제 뭐 10%라도 MS를 확보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침이 될 것이고, 휴미라 이외에 스텔라도 비슷한 맥락으로 8.6조까지 매출을 냈던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부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내년부터 좀 특허 만료가 지속적으로 많이 될 거라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내년에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이 제약 업종이 요즘 좀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조 원의 매출, 그리고 스텔라가 약 8.6조 원의 매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얼마나 좀 진입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약의 경우에 봤을 때는 내수 시장은 약가 인하, 그리고 좀 개발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성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하반기 제약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말씀해주신 것도 맞기는 한데, 라이선스 인으로 가져온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약사들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스 인으로 가져온 의약품이 많은 회사들의 경우 하반기에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1분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의약품 쪽, 특히 호흡기계 쪽 매출 비중이 큰 회사들은 좀 부침이 크게 되어서 1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분기로 그게 어느 정도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1분기 대비 2분기 약간 슬로우했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다시 약간 부침이 되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병의원에 이제 가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약품에 있어서는 이제 하반기도 리오프닝 관점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다 의약품 쪽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병원을 너무 안 가서 매출 타격이 컸던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약사들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제약사들이 옛날에는 가져와서 팔기만 했다라면 최근에는 그래도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제약사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찾은 후보 물질을 라이선스 아웃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고지혈증 치료제나 코로나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앞쪽에 약간 말씀해주신 일동제약 같은 것도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를 일본 기업과 네.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약사의 본업이 탄탄함에 붙여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해제약과 또 대원제약,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 지금 오늘 15% 강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업체들이 뭐 신약이라던가 수출로 좀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약이나 수출 모멘텀 측면에서 혹시 성장세가 좀 돋보이는 업체가 있을까요? 수출을 생각했을 때 가장 돋보이는 제약사는 아무래도 대웅제약일 것 같고요.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만들고 나서 보톡스 수출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보타가 이제 엘러간, 보툴리눔 톡신 중에 가장 MS 70%로 높은 이제 엘러간의 보톡스와 동일한 제재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의사들이 판매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같은 제네릭이고 같은 제재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웅제약의 나보타 고성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팔리고 있고,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전문의약품도 당연히 지금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대웅제약의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약품들도 뭐 탄탄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나보타라는 또 모멘텀이 있어서 대웅제약을 좀 꼽아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미국에서 대형 제약 바이오사들이 이제 많이 매출이 좀 찍히다 보니까 M&A 논의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국내 업체에도 어떤 좀 좋은 영향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실 해외 쪽이 현금이 시총보다 더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 지금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팔려는 회사 그리고 살려는 회사의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M&A가 없고요. 최근에 좀 반등을 하면서 좀 M&A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BMS 그리고 최근에 시젠이라는 ADC 회사 인수건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M&A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한테 있어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라이선스 딜의 가능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 있어서는 트렌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M&A 그리고 라이선스 딜이 바이오 트렌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가 생기면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최근에 ST바이오센서가 인수를 했잖아요. 이제 뭐 당연히 진단키트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금이 쌓인 회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딜이나 M&A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학회들이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거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때 임상이 약간 밀렸어요. 임상이 아무래도 락다운이나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밀렸기 때문에 임상이 지금 진전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고 임상 진전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하반기 학회에서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 좀 유의미한 그런 이벤트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도 이제 해외에 빅파마를 조금씩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조금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M&A가 이제 다시 본격화될 그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 코로나 시기에 지연되었던 임상이 다시 좀 재기가 되는 가능성 그리고 대면 학회가 다시 한번 열리면서 뭐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SD바이오센서가 뭐 요즘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상반기보다는 더 나은 하반기를 좀 기대해도 될지 좀 기대감이 드는데 하반기의 성장성 점검해 주시고 최선우주 혹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4월부터 학회가 대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학회 모멘텀이 이제 9월에 에스모 그리고 11월에 SITC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회 모멘텀을 기반으로 보셔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상반기에 글로벌 헬스케어도 너무 안 좋았고 국내도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락장을 우리가 느끼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조금씩 딜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이고 빅웨이브가 없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딜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트렌드는 형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모멘텀이 아무래도 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최근에 좋게 보고 있는 건 이제 NK세포 치료제 쪽입니다. 네. 이제 NK세포 치료제 쪽이 이제 학회에서 초기 임상 데이터, 임상 일상 데이터를 오픈했을 때 좀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이제 엔카르타 같은 경우 임상 일상 중간 데이터만으로도 140% 올랐었고 올해 하반기에 애쉬라는 학회에 지시셀이 처음으로 AB101의 중간 결과, 임상 일상 중간 결과를 오픈하거든요. 이제 그런 초기 임상 데이터가 처음 나오게 된다면 임상 데이터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시셀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AB101이 최근에 머크가 AB101을 가지고 이제 드래곤플라이의 NK세포 인게이저랑 좀 병영추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보도 자료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AB101이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물질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임상 모멘텀이 이제 하반기에 조금 남아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코로나 때 밀려 있었던 임상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하반기가 그래도 조금은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대면 학회 모멘텀이 있습니다. 9월과 11월에 그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또 GC셀이라는 NK세포 치료제 이 회사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 장단기 투자 모멘텀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강하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이슈 콕톡, 오늘은 내일 발표될 금통위 결과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시장 영향에 대해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영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7월 금통위가 열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금통위의 예상 시나리오와 증시 영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빅스텝 밟고요. 3연속 인상으로 또 금리 인상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가 채권 전문가는 아닌데 채권 전문가 100분께 여쭤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99%가 인상은 무조건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거기에서도 일단은 빅스텝 0.5%죠. 0.5%를 인상한다라는 답변이 또 64% 과반수 이상이 나왔어요. 저도 일단은 빅스텝을 밟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기대 인플레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라는 건 향후 1년 동안 물가 상승률, 전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수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더 높은 수익률하고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위해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은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 두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증시의 추가 자금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무조건 인상은 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빅스텝을 더 전망하시는 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외국인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례적 기준의 금리를 줄 인상한다고 하죠. 네. 더구나 역대 최초 0.5%포인트 인상에 무게를 두는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물가 상승률 속도는 어느 정도고 이게 빅스텝을 밟을 경우 국내 산업이나 경제에는 어떤 타격이 예상될까요? 네, 일단은 미국 쪽이나 이런 쪽들은 8% 막 초반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건 8.8에서 9까지도 나올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예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는 지난달에 3.9%를 찍었습니다. 거의 4%에 도달하면서 넘보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가속화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지금 아까 저한테 이제 알람이 왔는데 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다가 연중 최고치 1,316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빠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서민분들 영끌에서 집 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부채들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좀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체감 경기도 악화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실질적인 임금이 상승률이 일단 이런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률보다 작다 보니까 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들 거기에서 어떤 소비 위축이라던가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지금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0.5% 빅스텝 했을 때 올해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도 0.5%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좀 제기들 하고 있고요. 경상수지 흐름은 아직까지는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흑자 기조 자체가 예전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좀 플랫하게 이런 식으로 꺾이는 모습들,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가속화가 되면은 이자 비용 부담이 급증을 하게 되고요. 이게 또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우려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은 같은 물건도 더 네. 많은 원화를 주고 맞아요. 사야 되니까 네. 이게 수입 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금통위의 빅스텝 예상 행보는 코앞으로 다가온 한국과 미국의 금리 그 역전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7월 미 연준도 이 자이언트 스텝, 최소 빅스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밤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확실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어떻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아까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고 7월 그 연준의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 조금 수치 자체를 8% 초반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말을 살짝 뒤집었어요. 한 8.8% 수준 될 것 같다라고 일단은 먼저 조금 약을 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보면 업계에서는 9%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근원은 아닙니다.
그냥 CPI 물가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 연준에서 보는 거는 근원이에요. 코어라는 부분이 앞에 붙습니다. 이건 어떤 변동률이 굉장히 큰 에너지라던가 원자재 이런 쪽들을 제외하고서 얼마나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가 이걸 연준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 CPI 그리고 근원 PCE에 따라서 연준은 금리의 인상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파월도 경기 침체, 경기 후퇴 우려가 일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게 더 큰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한번 놓쳤던 인플레이션 잡기에 또다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싶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레 파이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8.8% 이상의 수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근원 CPI나 근원 PC가 조금 플랫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한미 금리가 결국에는 역전이 되게 될 텐데 가장 우려되는 게 외국인의 이탈입니다. 맞아요. 이 한미 금리와 외국인의 행보를 한번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현재 기준 금리가 한국 같은 경우가 1.75%예요. 그리고 미국은 1.5에서 1.75%입니다. 만약에 한미 금리가 지금 한국 쪽에서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 베이비 스텝이라는 건 0.25%예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마이크로 이런 스텝도 나오고 있고요. 울트라 스텝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베이비 스텝 밟는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최소 한 0.5% 올리는 빅 스텝 이상을 밟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들어왔던 자금들이 만약에 금리가 역전된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은 더 높은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자금 이탈이 지금보다도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저는 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에는 최소 빅 스텝 이상 0.5% 이상을 올려야 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조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은이 0.25% 베이비 스텝 인상만 했을 때 미국이 빅 스텝만 밟아도 결국 기준 금리 역전은 현실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거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작된 이 긴축의 고비가 경기 침체라는 먹구름을 사실 몰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과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3분기에 잠깐 반등, 데드캣 바운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랬다가 4분기에는 경기 침체로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대응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 6월에 고용보고서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의 1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6.8%예요. 13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CPI를 발표하기 또 직전에 하필이면 나왔습니다. 일정상이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물가 이 정도면은 피크 아웃 할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조금 꺾어버리는 이런 실망스러운 그런 지표들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중에서 사실상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게 소비예요. 연준은 이 소비를 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원하는 만큼 잡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던가 양적 긴축을 통해서 더욱더 소비의 고비를 죄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도 일단은 상하이 쪽이 코로나 봉쇄를 풀었어요. 근데 또 신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기승을 부리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카오 정도 빼고는 일단은 봉쇄하려는 움직임들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양적 완화를 해나가고 있는 G2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쪽들이 다시 봉쇄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땐 상당히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해오던 양적 완화를 마치고 긴축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또 노드스트롬 이런 쪽 봉쇄 때문에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걸쳐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또 힘든 그 중국과 유럽의 긴축이 미국의 어떤 긴축이라던가 경제 침체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섣불리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공급망 이슈 재자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이 경기 관련 지표나 정책 해석에 따라서 지수가 무슨 손바닥 뒤집듯 네.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방향성이 부재하고 이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에 와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금 가진 거 대부분 소진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현금 가지신 분들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조율질해야 되는 좀 그런 시기까지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수의 바닥들을 자꾸 예측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뉴스에도 그렇고요. 2,300은 사수할 거다. 근데 제가 보는 지지선 상에서 2,300은 그렇게 중요한 지지선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항상 이제 120 월선을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중간에 수급들이 약간씩 들어오면서 반등을 줍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수를 단행해야 되는 시기는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는 때가 우리도 그걸 천천히 확인하고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를 해야 된다.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외국인들의 강도 높은 매수와 그리고 연속적인 매수를 밑바탕에 깔고 들어가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밑바탕에 까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사서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일단은 인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대신에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내 담보 비율이 정말로 위태위태하다. 금융당국에서 일단은 각 증권사마다 권고사항을 주긴 했지만 그쪽에서도 부실 채권이 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이걸 허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정 조치가 좀 있을 만한 그 정도기 때문에 담보 비율 막 120, 110 내려가도 증권사에서 봐줄 거야.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140선에서 지키는데 내가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이거 140 수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아직도 아무 액션 하지 말아야 될 구간일 것 같고요. 섣불리 바닥 예측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제가 인플레이션만 해결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코스피 120월선이 2235로 오늘 끝났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3포인트, 70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중간중간 반등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부분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발표될 금통위 결과와 미 소비자 물가지수의 시장 영향에 대해 오늘 심층 진단해 봤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사연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